정말 치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명품 논평을 해주시는 분 양일국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시고 좀 저녁에 또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북한이 개헌을 했는데 그 개헌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요. 북한의 영토 조항, 북한의 영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딱 신설을 하고요. 거기다 김일성, 김정일의 이 어떤 선대에 대한 업적을 북한 헌법의 이 전문의 서문에 가서 이렇게 딱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김정은을 아주 정확하게 어떤 국가의 수반이라는 명칭으로 묘사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한테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조국 통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인된 북한의 헌법 개정,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원래 저 같은 학자들이 예. 별로 논평할 일이 없어야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뭐 이란 문제부터 북한 문제까지 연달아 사건이 터져서 오늘 2번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번 북한의 개헌의 목적은 사실 뭐 이렇게 일부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실 북한의 별것 아닌 변화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추켜 세우거나 예.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을 경시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 헌법을 바꾼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요.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 강조해 주신 영토 조항을 신설한 부분은 대략 이런 거죠. 북쪽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그리고 남쪽으로 대한민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남한을 동포나 동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얼마 전에 또 단단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을 하면 결국은 북한 김정은 스스로가 자국의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정황인 겁니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체제 그리고 주권을 명시해서 말하자면 좀 웃긴 거죠. 북한처럼 국제법이나 국제인권을 밥 먹듯이 어기던 나라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그 거친 파도가 지금 북한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이제 이란 사태 수습이 되면 그 다음 타자가 누군지는 사실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법이나 국제 관습 뒤로 숨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과 나의 권력을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밥 먹듯이 여겨왔던 국제법과 관습 뒤로 숨어서 보호를 받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불량 국가 내지는 무법 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북한을 이야기하는데요. 북한 정도 되는 그런 국가의 헌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부터 사실 물어야 되는 것이죠. 뭐 적자는 아마 북한 문제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제 이 북한의 헌법 바꾼 걸 가지고 대단한 무슨 용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논평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저렇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지금도 맥시멈 20만 명 가까운 아무 죄 없는 자국의 인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서 단지 정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나 어떤 사법 절차도 없이 구금하는 그런 나라가 일시적으로 국제 시류가 어려워지니까 국제법이라는 방패를 하나 만들어서 숨겠다는 그런 조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북한이 뭐 헌법을 바꾼 것은 그 대단한 의미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시류가 바뀌고 국제 정세가 달라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헌법 조문을 다시 꺼내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째는 북한이 헌법을 바꾼 것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가의 수반으로 옹립시키는 그 일련의 조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주는 공포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서 김정은을 강조하고 김정은의 어떤 지배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두 번째로는 북한을 온전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일단 자리매김해 놓으면 북한 내부의 어떤 급변 사태가 발발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좀 차단하거나 절차상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영토에 지금 김정은 일당을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괴뢰 세력으로 우리 헌법이 지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그 헌법을 오랜 시간 그 헌법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볼 땐 강력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뭐 급변 사태, 무슨 모반 사태가 일어났다, 또는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뭐 폭정에 항거하는 일이 생겼다, 지금 이란처럼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첫 번째 의무와 권한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개입할 수 있는 예.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후술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미묘하다 이겁니다. 그 지금 우리 통일부 장관 내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뭐 정식 국호로 불러주자 뭐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타이밍에 발맞춰서 예. 갑자기 북한의 영토와 주권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게 일련의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일이라면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통일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네들이 어떤 그 헌법 조문에 보면 통일, 조국 통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걸 삭제했다는 거. 이거는 정동영이 떠들었던 두 국가론하고도 너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의 그 통일을 하지 않겠다, 흡수 예.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보낸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예, 있고요. 예. 거기에 지금 북한이 화답하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까지 북한이 헌법의 통일이라든가 대한민국을 남녘 또는 이남 이렇게 불렀던 그 저의는요. 예. 언젠가 우리가 군사적으로 저 남한 체제를 타도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공산화 통일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헌법 전문에 수록해 놨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그걸 없앴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도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상당히 그 북한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 다만 김일성, 김정일의 선대, 그들은 선대라고 부르죠. 그 선대의 위협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그 부분을 헌법에서 지운 의미 역시도 상당히 전 체제 불안에서 그런 조치가 나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일성, 김정일의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권력을 김일성, 김정일의 그 연계돼 있는 세습 정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간 아버지, 할아버지 때 잘못했던 국제 범죄라든가 인권 탄압의 문제 또는 뭐 유엔 규약을 위반한 부분들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선대에 그것을 지운다는 것은 그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잘못한 일이니까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강력한 어떤 국제법적인 그 울타리를 하나 치겠다는 의미로.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무슨 백두혈통이니 뭐 무오류설이니 상당히 그 북한 체제는 신격화 말하자면 신정 체제 비슷하게 여태 내려왔는데 이번에 김일성, 김정일 세습이라는 구도를 헌법에서 지운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도 상당한 정상 국가의 면모를 갖췄다. 정상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예, 예를 들면 흉내라도. 예. 대부분의 문명 국가들은 헌법 1조는 국호, 예. 그 2조에는 영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통 대부분 정상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 동안에 뭐 헌법 1조 부르면 무슨 뭐 김씨 가문의 무슨 뭐 신성성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강조했는데 그걸 이번에 삭제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도 이제 정상 국가야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의미가 있고요. 예. 그 이야기인 것은 정말 김정은이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우리 정상 국가니까 국제법상 국제 관례상 부당한 짓은 하지 말아줘 이런 의도가 뒤에 깔려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북한이 정령코 정상국가로 갈 의지가 있다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인민들부터 석방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단지 대외적인 일정한 뭐 간판만 바꿔 달았다. 그런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북한 헌법 만들어줄 때 이제 황장엽 씨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도 좀 기억나는데 다분히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종교적인 특히 이제 뭐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김일성을 신격화시키는 데 집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걸 삭제한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 김일성을 지웠다는 의미는 바꿔 말하면 선대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국제법상 이제 백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타뷸라 라사라고 부르는데요. 말하자면 신생 독립 국가 내지는 한 국가가 소멸하고 예. 다른 정권으로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이전 국가가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거 무슨 채무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북한이 그간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 같은 그런 말하자면 북중러 삼각 그 동맹 체제 하에서 많은 물밑에서의 조약, 약속, 협약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종의 우리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한번 포맷을 하겠다는 의미도 읽혀지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 했던 것은 우리와 연속성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2026년에 정상적인 국제법상의 권리와 자위권을 갖겠다. 뭐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권을 그 헌법에 명시한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봐요. 우리를 정상국가, 우리의 주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세습 체제나 사회주의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요. 이번 헌법에 사회주의라는 단어도 빠진 것 같습니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게 의도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안에 아직도 조금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북한 체제를 뭐 숭상한다든지 뭐 이런 종종 그 가끔 신문에 나는 그 이상한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김정은이조차도 세습 체제 내지는 사회주의가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것이란 걸 인정한 셈이 된 거예요. 예. 세습 체제나 사회주의라는 것을 대놓고 헌법에 쓰긴 조금 멋쩍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 체제를 비정상적으로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남아 있다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채팅창에서 이 트럼프가 주도하는 질서님 그리고 풍비윤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면은 논평을 듣다 보면 쭉 빠져가지고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깜빡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꼭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예.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으로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 특히 북한 같은 무법 국가에게 헌법은 그닥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 예가 대표적인 예가 1945년에 일본 헌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대한민국하고도 인연이 많은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그 최고 사령부의 그 권한으로 1889년에 만들었던 일본 헌법을 조금 제가 거칠게 말씀드리면 난도질을 해버렸거든요. 예. 너희들에게 앞으로 그 신적인 존재는 없다. 너희들의 일왕도 똑같은 사람이다. 천황이라는 건 없다. 심지어 천황이라는 사람을 라디오에 출연시켜서 일본 국민 여러분, 저도 평범한 사람입니다라고 방송하게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1946년 2월 13일에 개정 초안을 그 메가더 장군이 써서 줬어요. 너희들에게 이제 그 군국주의, 신정체제 그런 거 없다. 너희들은 육해공군을 가질 수 없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그 초안을 2월 13일에 만들어줬는데 그게 공포되는데 정확히 9개월 걸렸어요. 그렇다면은 북한 체제가 아무리 그럴싸한 헌법 체계를 갖춰 놓는다 해도 북한 체제가 종식되는 그날 지금 김정은이 개정해 놓은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배짱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박사님의 결론을 꼭 이재명과 그 청와대 드글드글한 그 주사파 운동권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한국 선박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이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피격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고 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국을 향해서 자, 이제 한국이 참전할 때가 됐다, 파병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우리가 검토해봤는데 이미 미국이 추진하고 있던 이 프로젝트 프리덤, 억류되어 있는 선박을 구출하는 그 작전이 멈췄더라. 그러니 우리는 파병할 필요가 없어.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파병해달라고 요청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대단히 외교적인 아마추어리즘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리덤 작전을 잠깐 유예한 것은 오늘 오전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호르무즈 일본 이란의 항구를 틀어막으니까 틀어막는 것도 부족해서 지금 일부 상선을 우리가 호위해서 내보내겠다고 하니까 이란으로서는 최후의 협상 카드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향적인 반응을 내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뭐라고 썼냐면 그래, 그 이란도 항복문서에 서명할 시간은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잠깐 내가 그 프리덤 작전을 좀 유예하겠다. 지금 이 정도 발언이 나왔는데 이제 프리덤 작전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논평할 필요도 없고 파병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냐는 거예요. 걱정됩니다,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물론 이번에 한국
상선에 이제 공격이 있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이 공격이었다는 것조차도 아직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조사관을 보내서 뭐 알아보겠다 이러는데 화제라고 그래요.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분명 한국 상선이 이란 IRGC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논평을 했는데 예. 그걸 모르지 우리가 조사해봐야 알지. 이거 과연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석연치 않아서 대한민국 조사관을 파견해서 좀 일부 조사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도 그걸 우리가 대외적으로 논평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대한민국 상선이 그 위험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미국의 프리덤 작전은 이런 그 사고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 정도 논평을 내고 아하. 물밑으로 그 화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물밑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벌써 지금 아마 좀 해외 자유진영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난맥상을 볼 때 오해를 하기 쉽다는 거죠. 예. 지금 대한민국이 저게 정상적인 외교야? 저거 몰라서 저러는 거야? 일부러 저러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올 확률이 커요. 대놓고 지금 미국하고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외교부에도 그 수십 년 잔뼈가 굵은 공무원들이 그 경험 많은 공무원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누가 간언을 안 하고 있는 건가. 예. 일단 조사관을 파병하더라도 그건 조용히 파병해야지.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공격받았다고 하는데 대놓고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 외교상 결례입니다. 누구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이렇게 권력에 정말 눌려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외교부에서 당장 이번에 이란 피격과 관련해서 항의 성명이나 유감 표명 성명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당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호르무즈에서 대한민국 상선에 대한 일체의 위협 행위를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이며 이후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에 우리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조치에 나서겠다 이런 성명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양 박사가 너무 거칠지 않아?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강공으로 나가면 거칠고 그렇지 않느냐? 거칠다고요? 아니 거친다는 거 제가 동의 절대 못하는 게 과거 이재명이 캄보디아한테 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패가망신이라는 아니 패가망신에다가 이거 캄보디아어로 적어가지고 아무 죄 없는 캄보디아를 공격하면서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캄보디아를 상대로 그렇게 맹공을 퍼붓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잘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뭐 대통령이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아니 근데 저는 보는 피해를 거예요. 준 게 중국인들이었는데 중국에 대한 말을 못하고 중국 애들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캄보디아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뭐 팬앤마이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예. 뭐 그렇게 꼭 거칠게 나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2008년 4월 달에요. 그 프랑스의 호화 요트 하나가 예. 소말리아 해적한테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의 그 당시에 일 키우지 말고 그 몸값을 주고 석방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한테 적당히 이제 몸값을 주고 그 문제를 덮으니까 꼭 1년 뒤에 2009년 4월에 다른 호화 요트가 또 인질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프랑스가 정신 차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강경 진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조직을 강경하게 진압해야 된다는 영원한 어떤 진리로서 모사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72년에 잘 아시다시피 미넨 올림픽에 출전한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 이른바 신의 분노라는 작전명을 띈 그 모사드가 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였습니다. 남미까지 가서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 죽은 그 응징이 1979년 1월인데요. 레바논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11명을 죽인 테러리스트들의 실질적인 말하자면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놈을 1974년에 한 번 죽이려고 하다가 대피를 하는 바람에 민간인만 희생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사드의 작전의 역사에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역사지만 그렇다 하여 작전을 절대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죽였냐면 그놈이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폭탄을 잔뜩 실은 폭스바겐 자동차 하나를 미리 주차해놓고 그놈이 지나갈 때 리모컨으로 눌러서 폭사시켜 죽인 겁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잔인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캄보디아를 상대로 막 패가망신 운운하던 나라가 지금 멀쩡한 우리 상선에 그 말하자면
뭐 수류탄을 던졌는지 점착식 폭탄을 썼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예. 우리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고 미국이 프리덤 작전을 잠시 유예한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우리 파병 안 해도 되지. 그럼 우리 고민할 거 없지. 자, 이러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동포들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어허. 그 지도자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자가 자꾸 꽃길을 걸으려고 하고 그냥 정치나 이런 것에 잘 모르는 뭐 일종의 순진한 분들이 들을 때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려고 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그 우수한 자원들이 나가서 공사 건설 현장에도 있을 것이고 또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중동 지역에만 해도 우리 인력들이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얼마나 간담이 선언하겠냐는 겁니다. 이거 내가 여기 중동에서 일하다가 어디 무슨 테러 어디 조직에 납치되면은 잡혀도 이거 절대 안 구해줄 거다. 저 청해 부대가 올까? 지금 이렇게 고민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예. 또 이제 뭐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선배님하고 저 세대는 잘 아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해리슨 포드가 저 미국 대통령으로 나왔던 에어포스 원이라는 예, 영화가 예.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해리슨 포드가 이제 극상에 월남전 참전 용사 출신이죠. 그래서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가 납치가 되는 겁니다. 탈출하죠. 예, 거기서. 납치가 됐는데 해리슨 포드가 이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직접 격투를 벌여서 테러리스트와 싸우는데 그 백악관에 있는 부통령은 내가 대통령과의 우정과 의리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할 수 없다. 테러리스트가 뭘 요구해도 들어줄 수 없다. 대통령을 잃고 에어포스 원을 잃더라도 테러리스트에게 몸값을 주거나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우리 국민들이 위험해진다. 어허. 그 해리슨 포드가 나중에 격투를 벌이다가 그 테러리스트 수장을 한 방 때려서 비행기 떨어뜨려 버립니다. 예. 그래서 Get off my plane 그러죠. 내 비행기에서 당장 내려라.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예, 예. 바로 그런 영화들이 뭐 재미삼아 보는 영화지만 미국은 악당들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주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슷할 때 나왔던 더 록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PD들이 그냥 바로바로 대사를 역시 쳤네요. 우리 기술진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숀 코널리 돌아가신 숀 코널 영원한 007이죠. 숀 코널리 주연의 그 더 록을 보면 그 미국의 전설적인 해병대 영웅이 부하들이 위험한 작전에서 고생했는데 국가가 보상을 예, 해주지 보상이 않는 것에 없으니까. 앙심을 품고 화학탄을 들고 이제 인질극을 벌이는 겁니다. 예. 거기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저 백악관에서. 그분의 애국심과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래도 인질극을 벌이는 사람과 협상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F-18 호넷인가 그 전투기를 보내서 그 섬을 날려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 액션 영화의 한 설정이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은 악당과 협상하지 않는다. 이것을 전 세계에 영화 보여주는 속에도 그런 것이죠.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 헐리우드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슨 백악관 논평보다 제가 좋아하는 레빗 대변인 논평보다 벌써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전 세계 악당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정치적 시류에 따라 자국민이 위협에 처해도 정치적인 레토릭을 일삼고 파병을 해서 혹시 뭐 중국 눈치를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좀 오늘 오전에 보니까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이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한 접근을 뭐 칭찬하는 논평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란이 좀 발맞춰 갖고 제가 뉴스 들어오기 좀 전에 보니까 우리는 한국배 공격하지 않았어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얻어맞은 짓은 UAE도 다 이란의 공격이라고 다 인정을 해버렸는데 지금 이런 일련의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뭐 예. 그게 플러스가 되는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청와대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을 텐데 본인은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험해지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 이란 전쟁 상황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면서 이란이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고 곧 종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한국배가 피격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이 미국에다 그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그 기뢰 제거함 같은 어떤 종전 이후에 호르무즈 통행을 위한 그런 작전을 한국 함정을 보내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디 가다가 소해함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억장이 예, 예.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개전 초에 우리가 소해함을 예. 적당한 군함에 실어서 보냈으면 벌써 지금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어허. 또 지금 미국의 우방들이 방어적 목적 또는 이제 정보전의 입장에서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함을 예. 보내서. 그러나 지금 맞서 같이 싸우겠다는 나라는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 대한민국이 소해함 또는 소해 군함을 당당히 보내서 우리는 이란의 그 폭정, 인권을 탄압하는 이란의 폭정에 우리는 행동에 나선 것이다. 호르무즈의 항해 통항의 자유는 전 세계 보편적 정의다. 좀 이렇게 치고 나갔으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겠는가. 아마 그렇게 나갔으면 전 세계 해적이 그 어디 저 관광선 같은 거 붙잡았다가 한국 사람들 우선 보내줬을 거예요. 어허.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코리아. 그럼 넌 나와. 빨리 가 집에.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어. 나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안타깝고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의 소해함이나 군함의 전력은 이미 검증됐어요. 예, 예. 2015년에 한미 연합 소해 작전에서 큰 발군의 기량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괘씸할 거예요, 미국은. 아니 기뢰 제거하는 거에 잔뼈가 굵은 대한민국조차도 뒷짐을 졌느냐. 차라리 그런 경험이 없거나 소해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나라 같으면 좀 이해를 할 텐데 저 실력 좋은 대한민국 군이 안 왔다. 괘씸했을 겁니다. 또 상당한 리스크가 있었겠지만 파병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별로 위험한 작전을 안 했을 공산이 커요. 어허. 지금 보니까 지금 미군은 언제 드론이나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둥실둥실 천천히 바다 위를 떠가면서 차분하게 기뢰를 찾는 방식의 그 소해를 원치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무인 드론을 통해서 지금 기뢰를 제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몇 개 알아보니까 무인 잠수정이 있더라고요. 나이트피쉬라고 불리는. 그리고 또 이게 갯벌 바다 밑에 갯벌 깊이 묻힌 기뢰를 찾는데 아주 특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킹피쉬라는 또 무인정이 있는데 이거는 고해상도 음파 탐지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기뢰가 피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무인 잠수정이나 무인 드론을 운용하되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서 모선에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모선에 또 피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갖고 지금 소해 작업을 할 때는 거의 항공모함이 최첨단 정보 전력을 풀 가동한 상태에서 기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냥 제 예상입니다. 대한민국 소해함을 파병했어도요. 그래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근데 우리 무인 드론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정비들 좀 하고 확인된 뭐 기뢰가 나오면 그때 너희가 좀 들어가서 좀 제거해줘. 그러면 그 정도 그렇죠. 일만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예. 그러면 저희 쪽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 기뢰가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 있으면 우리도 제거하는 장면 사진 하나 찍자.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앞장서라. 예. 아니 늘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한미 동맹의 그 정신에 지금 갔으면 아마 배 정비하고 뭐 지금 당장 할 일 없으니까 일단 대기하고 있어라.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파병을 했다는 명분은 다 찾으면서 예. 실질적으로 그닥 위험한 작전을 안 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놓친 것 같습니다. 또 예. 지금 득달같이 잠깐 프리덤 작전을 유예한다고 하니까 바로 논평을 해서 우리가 파병 고려하고 있지 않다. 늦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해함을 보낸다 하여 미국이 반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뭐 이건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파병하지 않은 대가를 이제 돈으로 치러야 될 텐데 또는 한미 연합 전력에 그들이 말하는 유연화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건데 주한미군 철수인 거죠. 이 폭풍을 과연 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대미 외교 역량으로 볼 때 이 폭풍이 감당이 되겠는가 상당히 우울한 저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다다음 주 정도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온다고 그럽니다. 다다음 주 정도 5월 중순에 온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이 대중국 견제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고 근데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엊그제는 어딜 갔었냐면 이 호주를 가가지고 호주와 함께 인태태평양 라인에 대한 어떤 재설정 그리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어떤 뭐 공동 선언도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요.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같은 경우는 지금 동남아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을 돌면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미국의 뜻에 따라 일본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정확히 보셨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같은 정세에 다카이치 총리는요 어느 나라를 가도 대접받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미국의 전권 대사란 말이에요. 다카이치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가서 밥도 혼자 먹고 와야 되고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만나주지도 않는 수모를 겪었지만 지금 다카이치가 어느 나라를 가건요 최고의 예우와 환대를 받을 겁니다. 왜? 그게 국제 외교입니다.
뒤에 강력한 미일 동맹이 있는 나라를 물론 일본 자체의 국력만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지만 예. 뒤에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른바 핑퐁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최대현 선배님 나라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언급하기가 좀 껄끄러운 주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대중 견제를 위해서 손을 잡자란 말을 하기가 좀 껄끄러울 경우에 그 앞서 다른 나라를 돌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하. 얘기하기 편한 상대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다 같이 대중 견제 노선에 동참합시다 하고 막 사진도 찍고 그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예, 있군요. 그렇게 쑥 돈 다음에 다음은 어디로 가십니까 총리님? 다음은 대한민국이야. 그럼 벌써 하고 싶은 얘기가 이미 전달이 된 거예요. 외교적으로는. 아하. 자, 그런데 두 가지. 지금 대한민국을 제일 먼저 와서 저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딱 순방 출발하면서 기자회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시아를 쭉 돌면서 강력한 대중 견제 그 스크럼을 짜야 된다. 그럼 첫 방문은 당연히 대한민국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환대하고 뭐 바쁜데 뭐 우리나라 뭐 하러 왔느냐. 이심전심이다. 당연히 우리는 저 한미일 삼각 저 동맹과 삼각 협력으로 같이 갈 건데 예. 바쁘신데 앞으로 여기 오지 마시라.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면 된다. 이렇게 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믿고 저는 그러면은 뭐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또는 호주로 가겠습니다. 호주 총리한테 안부 전해달라. 그 말씀하는 것만 들어도 마음이 진짜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 그런 기분인데 지금 이거 다 걷어차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정도 이야기에 지금 가슴이 벅찰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외교가. 그래서 그 과거 호주는 어떤 나라냐면요. 그때 9.11 테러 이후에 호주가 제일 먼저 논평을 했을 거예요. 어느 나라이건 범인이 누구이건 간에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호주를 공격하는 일이다. 그때부터 호주와 그 미국은 정말 우리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아삼육 같은 관계거든요. 자, 그런데 호주를 먼저 돌고 호주부터 쭉 우방국들을 돌고 다음 달 5월 중순에는 대한민국에 가겠다. 이건 벌써 우리한테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에게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중국하고 러시아랑 뭐 뒤에서 무슨 약조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가 지금 대중 전선을 짜야 되는데 너희들 빨리 그간에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혹시 해묵은 무언가가 있다면 빨리 정리해. 내가 5월 16일쯤 갈게. 그때 준비 잘해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저렇게 매일 웃고 트럼프 대통령 팔짱도 끼고 깡총깡총 뛰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좀 가벼워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카이치 총리가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오늘 제가 이달 중순 다카이치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저 뉴스를 보고 좀 섬뜩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했을 때 그 의전장 앞에 원래 그 호텔 관계자가 의전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왔어요. 직접 나와서 차에서 내리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90도 인사는 외교 관례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가볍게 서서 목례를 하고 악수를 하는 게 90도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한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 5월 16일에 다카이치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을 해서 대중연합 전선을 짜자고 하는데 우리가 거절하거나 뭔가 일본의 요청, 다시 말해 뒤에 미국이 있음이 분명한 일본의 요청을 우리가 홀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카이치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느냐. 내가 90도로 인사까지 하면서 예우했다. 그런데 너무나 합리적인 우리의 요청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국민들 여론 한 번에 돌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그 이해관계를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저희가 일본이라면 지금 그 미일 연합 전력, 미국의 첨단 그 방어 국방을 위한 전력을 대한민국과 일본에 지금 분산 배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일본의 총리라도 그거 대한민국이 요새 계속 미국하고 안 맞는다. 지금 뭐 이란 전쟁하는데 우리 일본처럼 화끈하게 비축류를 풀었냐, 아니면 우리처럼 화끈하게 지갑을 열었느냐. 우리도 파병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만든 평화헌법 때문에 못한 거다. 우리는 지금 이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엇박자 내는데 트럼프 대통령 왜 저렇게 대한민국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에게 줄 전력이 있다면 우리 일본에 배치시켜서
확실한 미일 동맹 만들자 그런 그림을 짜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일본의 외교 당국자라면 전 그런 계획을 짜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5월 16일에 다카이치 총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안건을 우리가 전폭 수용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스레를 떨어야 돼요. 아, 다카이치 총리 이심전심이지 뭐 이렇게 바쁘신데 당연한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적극 협력할 테니까 앞으로 바쁘신데 전화로 이야기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귀한 몸이다. 이 정도로 환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몹시 이게 이 시기가 좀 미묘한 게 중순이지 않습니까? 5월 중순. 이때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방문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시기가 이제 두 개가 겹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국의 수족을 하나하나 자르고 있어요. 예.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심지어 그린란드까지 뺏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에너지 보급로를 다 잘라놓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요 원사이드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죠.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뭘 이렇게 협상 카드로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제 예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중국에 가서 어느 정도 그 시진핑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하면서 면을 좀 세워주고 상당한 조크와 이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줄 겁니다. 그것을 경제 또는 국방, 안보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심지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니까 당장 미국 조야에서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중국에게 벌써 양보할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굳건한 지지층이 미국의 판벨트죠. 농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두나 콩 같은 거 예. 중국으로 하여금 수입량을 늘리라는 압박을 사실상 입을 뻥끗하지 않고도 미리 해놓은 겁니다. 지금. 게다가 지금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규제 미국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걸 풀어줄지 말지 전권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예를 들어서 80년대 냉전 같으면 이게 소련이 이기는 건지 미국이 이기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지만 지금 2026년의 이 국제 정세는 미국의 강력한 미국의 패권 리더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능적으로 미국하고 이란이 싸우면 미국과 이란의 중간자 또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미국과 중국의 등거리 뭐 이런 게 몸에 배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국의 등거리 또는 뭐 균형자 이런 논리를 펼쳤다가는 정말 감당치 못할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 선배님이나 저 같은 서민들만 고생한다. 이런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등거리 외교 얘기하시니까 등거리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냥 밑에 있는 아랫 사람들 자 나는 누구를 편애하지 않아. 내 라인 안 세워. 줄 세우지 않고 너희를 다 똑같이 대우할 거야. 그럴 때 쓰는 말인데 무슨 밑에 사람이 네 저는 저희 뭐 대통령과 그리고 저희 뭐 정당에 있는 대표하고 같은 거리를 할 거예요. 뭐 저희 선생님하고 같은 거리를 할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이란에게 뭐 칭찬이나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지금 북한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 지금 근처에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북한을 어떻게 하면 더 예우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대놓고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지금 헌법에 선언을 했는데 예. 이 정부의 그 내일 무슨 논평이 있기나 할런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 2분만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은 예. 지금 북한 인구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42%에서 46%의 북한 인민들이 만성적 영양실조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 국민 절반이 배를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46%면 1,200만 명이 제때 밥을 먹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의 전체 5개 정도의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이제 위성 탐지 결과 나왔는데 그중에 회령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옵니다. 가끔씩 북한 정치범 수용소 얘기를 증언하는 분들은 단기로 복역했다가 운 좋게 탈출하신 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은 여러 경로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재판 없는 처형 이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 처형을 동료 수감자에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연좌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과를 물어 아들과 조카를 가둡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를 죄인으로 부정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학습과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차마 제가 방송에서 입에 담기가 어려운데 대부분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맞아서 사망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정치범 수용소의 그 숙소나 그 수용 시설에 기본적인 생활 용수가 공급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 또는 목욕, 세수, 용변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아주 후진국형 세균성 감염으로 대부분 사망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뭔가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와주자, 이란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금을 내는 것 이재명 대통령한테 박수를 보냈던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남아공의 인권 탄압이나 지금 이란의 인권 탄압 사례는요. 지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인권 탄압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인권 탄압의 현장이 지금 지척에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북한을 조선이라고 불러주자. 북한의 헌법도 존중해야 되지 않아?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을 좁혀가면서 언젠가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아? 또 어떤 뭐 정치인들은 김정은은 통이 크고 뭐 대범하고 자,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분들이 미래에 북한이 해방이 돼서 자유화가 돼서 내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때 대한민국 정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면 이게 민족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로 또 국제사회의 인권,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통일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 관계자들 또 통일부 관계자들 입조심들하고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채팅창에서 박봉인님 그리고 승리의 노래님, 을사 한 바퀴 새로운 시장님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회원가입도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참 양일국 박사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구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클로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이 논평의 시작을 북한의 헌법 개헌과 관련된 얘기를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자 헌법 북한의 인권 관련된 얘기로 딱 마무리해 줬는데 내일도 또 저희가 모셔가지고 지금 뭐 다카이치 일본 총리 지금 오는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또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또 이 반응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라든가 지금 우리 이 선박 피격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추가되는 내용들 또 내일도 모셔갖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가시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논평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클로징 멘트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 내일도 그러면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